반갑습니다 여러분, 미스터고입니다. 뜯고 보고 맛보고 즐기고 매달 에픽게임즈에서 제공하는 이달의 무료 콘텐츠를 함께 즐기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달에는 3개의 3DS과 2개의 개발 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얼른 카트에 담아주고 결제해줄게요. 이번 달에는 55만 9,290원입니다. 바로 살펴볼게요. 처음으로 살펴볼 에셋은 사이언스 픽션 밸리타운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상과학 컨셉의 팩인데 이번 달에도 제공되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네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멋진 우주선이 보이는데 스타워즈의 밀레니엄 팔콘의 앞모습과 유사합니다. 운전석과 화물칸이 구현되어 있지 않지만 텍스처에 많은 신경을 쓴 것 같아요. 다음으로 사이버펑크에 나올 법한 집이 보입니다. 다른 텍스처들도 그렇지만 집에서도 시간이 많이 흐른 표현이 디테일하게 잘 적용되어 있습니다. 바닥에 있는 구조물 그리고 자연 환경과 잘 어울리는 텍스처를 사용했어요. 내부 또한 구현되어 있습니다. 암벽 쪽을 살펴볼게요. 개인적으로 인상이 굉장히 깊었는데요. 암벽을 활용한 환경이 있습니다. 이전에 중국을 여행할 때 봤었는데 이렇게 암벽을 파내고 내부에서 조상들에게 기도를 하며 살았던 일부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떠올랐어요. 또한 인위적인 구조물도 자연스럽게 배치하여 단순한 암벽 환경이 아닌 정말 사람들이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는 느낌을 와닿게 해주었습니다. 암벽만 있었어도 정말 멋졌을 것 같은데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레벨을 보시면 이렇게 암벽과 암벽을 연결해 둔 구조물도 보입니다. 이러한 구조물들에는 특별한 기능이 없는데 구조물이 없다면 탁 트인 개방감을 주었겠지만 단순히 파이프나 철근 같은 구조물을 배치해 주었을 뿐인데 좌측과 우측의 시설들이 단절되어 있지 않는 느낌을 주어 외계 행성 공간에서의 사람들끼리의 유대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파이프들을 보시면 같은 에셋을 여러 번 배치해야 하고 곡선이 있기 마련인데요. 손수 하나하나씩 배치하기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때 블루프린트의 스플라인 컴포넌트를 활용해서 로직을 구현하면 굉장히 편리한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블루프린트를 살펴보시고요. 직선으로 반복 배치한다거나 파이프나 성벽 같은 곡선으로 반복 배치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무료로 블루프린트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 참고해주시고요. 물론 이 블루프린트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는 강의 영상도 있으니 레벨 디자인 시간을 대폭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이 영상을 쭉 따라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우주선이 스플라인을 따라가는 것도 보이는데 이 부분도 아래 링크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에셋은 레벨에 대한 디테일이 굉장히 높아서 많이 놀랐습니다. 역시나는 역시나예요. 작년 12월에 이달의 무료 콘텐츠에서 제공했던
그릭 아이슬랜드 기억하시나요? 제가 엄청 칭찬하면서 좋게 평가한 에셋인데 같은 분이 만드셨던 거였습니다. 해당 아티스트 분께서는 50개 이상의 다양한 작품을 판매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에셋은 로우폴리 바이킹 인테리어입니다. 통상적으로 하나의 쇼케이스 레벨을 제공하는데 이 팩 같은 경우는 10가지의 멋진 인테리어 레벨을 제작해 두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어디서 많이 봤던 팩인가 했더니 23년 5월에 이달의 무료 콘텐츠로 제공했던 바이킹 월드 팩의 인테리어 에셋들만 따로 떼어놓은 버전이었습니다. 인테리어 에셋이 더 추가된 건 없는 것 같고 특별히 다른 부분은 10가지의 인테리어 레벨이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인테리어 레벨을 10개나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인테리어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다음으로 살펴볼 에셋은 어드벤처스 인벤토리 키트입니다. 이 키트를 활용해서 저희만의 캐릭터에 적용시켜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발자분께서 이 키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문서를 작성해 두긴 했는데 아쉽게도 아이템을 획득하고 제거하거나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하는 방법과 같은 내용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렇게 리뷰에 문서 내용이 부족해서 별점은 4개만 줬다 라고 다른 분들이 쓸 정도예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이 키트를 하나하나씩 다 뜯어보는데 시간을 조금 많이 쓰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저희만의 프로젝트에 이 키트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인벤토리 키트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의 추가가 아닌 프로젝트의 생성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프로젝트를 생성해 주신 다음에 열어주겠습니다. 저는 별도의 프로젝트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3인치 템플릿을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줬고요. 이 프로젝트로 인벤토리 키트를 이주해 보겠습니다. 인벤토리 키트의 콘텐츠 브라우저를 보면 인벤토리 킷 폴더가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이주해 줄게요. 이주가 모두 완료되었다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정해줘야 될 부분이 게임 인스턴스를 적용해줘야 됩니다. 프로젝트 세팅, 맵 앤 모드, 게임 인스턴스에서 게임 인스턴스 클래스를 bp_게임 인스턴스로 변경해주겠습니다. 이 게임 인스턴스는 인벤토리 킷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스턴스입니다. 그 다음 게임 모드를 보겠습니다. 게임 모드를 보면 bp_게임 모드가 있는데 이걸로 바꿔줄게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게임 모드가 있다면 플레이어 컨트롤러와 폰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플레이어 컨트롤러를 열어볼게요. 플레이어 컨트롤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게임패드와 키보드로 조작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대부분 이벤트 앞에 인게임 메뉴 오픈드 노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노드는 인벤토리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이동이나 점프와 같은 캐릭터의 움직임을 불가능하게 하는 노드입니다. 인터랙션이 2키로 되어 있고 탭키를 통해 인벤토리를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번과 2번 키를 통해서 무기를 장착하고 해제할 수 있어요. 우측을 보면 기본적으로 마우스 인풋이 있고 메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메뉴에서 핸들링을 하는 부분이니 별도의 플레이어 컨트롤러가 없다면 이거를 그대로 사용해 줄게요. 근데 그대로 사용하려고 하니까 여러가지 경고 문구가 있죠. 앞으로 다양한 에셋들을 받고 사용하게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입력 이벤트에 대한 오류나 경고 문구를 마주하게 될 거예요. 얼리엔진 4 버전이나 5 초기 버전에서는 향상된 입력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젝트 세팅에서 일일이 설정해줘야 했었는데요. 지금 강의를 보고 계시는 5.3 이상의 엔진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프로젝트 세팅, 엔진, 입력을 보시면 충 및 액션 매핑은 이제 폐기되었습니다. 대신 향상된 입력 액션 및 입력 매핑 컨텍스트를 사용하세요 라고 써있어요. 이전 버전들을 사용하셨다면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드벤처 이벤토리 킷 프로젝트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따로 여실 필요는 없어요.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떠한 키를 사용해서 키 입력이 필요하다면 액션 매핑이나 충 매핑에 키를 추가적으로 입력해야 했고 만약 다른 프로젝트로 이주해야 한다면 새 프로젝트에 다시 한 번 더 입력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Enhanced Input System, 즉 향상된 입력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Enhanced Input System, 이름부터 뭔가 어렵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의 3인칭 캐릭터를 보시면 Begin Play 옆에 플레이어 컨트롤러와 향상된 입력 시스템이 있고 그 우측에는 Add Mapping Context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값은 블루프린트 인풋에 있어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앞으로 프로젝트를 옮길 때마다 프로젝트 세팅에서 일일이 작업해줄 필요가 없이 이 값들만 이주시켜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력 이벤트를 키보드, 게임패드, VR 기기 등 각각의 이벤트를 만들어 처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 Enhanced Input 시스템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지금 바로 Enhanced Input 시스템을 적용하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충 매핑 값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충 매핑 값을 동일하게 처리해 줄게요. 게임패드는 사용하지 않으니 키보드와 마우스만 적용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스케일 값은 1인지 -1인지 확실하게 확인해 줄게요. 향상된 입력 시스템을 사용할 줄 아시는 분들이라면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저장 없이 플레이어 컨트롤러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게임패드 부분은 사용하지 않으니 이쪽에 있는 이벤트는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컴파일 해줄게요. 그럼 정상적으로 컴파일이 완료되었고 다시 레벨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캐릭터에 컴포넌트를 추가해줘야 되는데요. 콘텐츠 브라우저 인벤토리 킷에서 블루 포인트를 보시면 bp_example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거 열어줄게요. 컴포넌트를 보면 인벤토리 컴포넌트와 플레이어 스탯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이 두 컴포넌트 모두 서드 퍼슨 캐릭터로 옮겨주겠습니다. 컴파일 해주고 이번에는 bp_inventory 폰을 레벨에 배치해줄게요. 이 인벤토리 폰을 배치하실 때 배경도 같이 배치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세팅으로 돌아와서 디폴트 폰 클래스를 여러분들만의 캐릭터로 변경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서드 퍼슨 캐릭터로 변경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월드 세팅의 게임 모드를 논으로 변경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플레이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탭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인벤터리가 보이게 되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참고하실 점이 배경을 만들면 좋고요. 그리고 이 캐릭터도 변경해줘야 됩니다. 그걸 한번 해볼게요. 인벤토리 킷 레벨 퍼시스턴트 레벨에 있는 이 배경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원하시면 따로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블루 포인트의 디테일 패널을 보면 이렇게 스켈레탈 메쉬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쪽에 저희가 사용하는 캐릭터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애니메이션, 플레이할 애님을 캐릭터에 맞는 애니메이션으로 변경해 줄게요. 그리고 나서 보면 이런 식으로 잘 적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런 장비나 한번 장착해 볼까요? 그런데 뭐가 문제죠? 지금 정상적으로 머리에 장착되지 않고 다른 곳에 장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캐릭터의 소켓을 설정해야지 이런 식으로 장비를 장착할 수 있는데 이 소켓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mple 캐릭터의 메시를 열어줄게요. 그리고 스켈레톤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왼쪽에 트리를 보면 세컨더리 듀얼 소켓이나 프라이머리 듀얼 소켓 등 다양한 소켓들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위쪽에 소켓을 검색해 주시고요. 모든 소켓을 다중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C, 그 다음 저희가 사용할 캐릭터의 메쉬로 돌아간 다음에 아무 틀이나 선택하고 컨트롤 V를 해주면 동일한 이름을 가진 본으로 이렇게 붙여넣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느 장비는 잘 사용되는 것 같은데 어느 장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전혀 이상한 곳에 장착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바로잡아주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mple 캐릭터의 스켈레톤 메쉬와 저희가 사용할 캐릭터의 스켈레톤 메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기 편하게 좌우측으로 놔주시고요. example 캐릭터 같은 경우는 척추가 이렇게 1번, 2번, 3번 3개의 척추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할 캐릭터는 1번부터 5번까지 5개의 척추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가 맞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위치가 달랐던 가슴 쪽에 있는 방어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캐릭터의 스파인 03의 톨소 소켓 그리고 SK_armor로 프리뷰로 보고 있는데요. 이쪽에서도 동일하게 해볼까요? 톨소 소켓에 프리뷰 에셋을 추가하겠습니다. 네, 그럼 아까 봤던 것처럼 역시나 위치가 맞지 않고 있어요. 좀 더 위쪽에 있는 척추로 옮겨주겠습니다. 4번도 안 맞고 5번도 얼추 맞는 것 같은데 조금 이상하죠? 이거 여러분들 캐릭터에 맞게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톨소 소켓을 클릭하면 우측 디테일 패널에 상대적 위치와 상대적 회전, 상대적 스케일을 조정할 수 있어요. 이쪽에서 캐릭터에 맞게 조정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디테일 패널에서 값을 조정해도 되고 이쪽에서 기즈모를 활용해서도 조절할 수 있어요. 스냅 기준을 꺼주고 조금 더 미세하게 조절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모를 활용할 때 이렇게 에셋 기준으로 기준모가 좌표가 잡힐 때가 있고, 컨트롤하고 물결 표시를 누르면 월드 기준으로 기준모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좀 더 편리하겠죠? 네, 이렇게 해주면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네, 대충 위치는 얼추 맞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맞지 않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 메타휴먼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옷을 바꿀 때 이런 식으로 위에 덮어 씌우지 않고 몸 자체를 바꿔야지 에셋을 뚫고 나오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갑옷이 조금 크고 어떠한 자세를 취하면 이런 식으로 뚫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갑옷도 그렇고 이렇게 건틀릿도 튀어나오는 걸 알 수 있죠. 가장 좋은 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 자체를 바꾸는 거고, 그래도 안 된다면 자세를 잡아주고 맞춰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세를 잡아주고 처리하는 방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돌아와서 우측에 프리뷰 씬 세팅을 눌러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이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특정 애니메이션 사용으로 변경해 줄게요. 그 다음에 아이들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이면 불편하니까 아래쪽에서 일시정지 해줄게요. 소켓을 클릭한 상태에서 디테일 패널에서 조금 더 미세하게 조정해 주겠습니다. 네, 얼추 된 것 같고 한번 플레이해 볼게요. 그 다음에 1번과 2번 키를 눌러서 무기를 장착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있죠? 등에 메고 있을 때는 정상적으로 메고 있는데 들고 있을 때는 전혀 다른 곳에 들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소켓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무기 같은 경우는 소켓이라고 따로 명명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웨폰 온 핸드 R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소켓을 다 찾아서 처리해 주겠습니다. 제 눈에는 이렇게 세 가지의 소켓이 보이는데 동일하게 컨트롤 C를 해주고 이쪽에서 아무 본이나 누른 다음에 컨트롤 V로 붙여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플레이해 볼게요. 네, 그럼 정상적으로 이렇게 캐릭터가 무기를 잘 장착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죠? 이렇게 캐릭터의 다리가 부자연스럽게 늘어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 컨트롤러에 무기를 장착하는 1번과 2번 키가 있는 이벤트를 보겠습니다. 우측을 보면 이렇게 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노드가 있는데 이걸 더블 클릭해 줄게요. 이 노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캐릭터에 컴포넌트를 추가했던 인벤토리 컴포넌트입니다. 한 번 더 더블 클릭해서 열어줄게요. 계속해서 이벤트를 따라가서 열어주겠습니다. 노드를 쭉 따라가다 보면 플레이 몬타주 이 노드가 보이게 될 텐데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몽타주를 이용해서 무기를 장착하는 모션을 취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몽타주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세 가지의 몽타주가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캐릭터의 본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캐릭터의 다리가 부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몽타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 시퀀스가 있어야지 몽타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시퀀스를 찾아주겠습니다. 인벤토리 킷, 마네킹, 애니메이션스에 애니메이션 시퀀스가 있는데 얼리얼 엔진의 강력한 기능이죠. 리타이팅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저희만의 캐릭터로 복제해 주겠습니다. 5.3 이전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RK 리그 따로 만들어서 일일이 본을 일치시켜주고 애니메이션을 리타이팅 시켜줬어야 됐지만 5.4 이후부터는 아주 편리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애니메이션을 복제해줄 수 있습니다. 리타기 타고 싶은 애니메이션을 우클릭하고 리타기 애니메이션을 클릭해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캐릭터 스켈레탈 메쉬를 선택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타겟팅 하고 싶은 애니메이션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요. 리타겟 하고 싶은 애니메이션을 모두 선택한 다음에 애니메이션 익스포트를 눌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하기 쉬운 곳에 저장해 줄게요. 그럼 아주 손쉽게 애니메이션 리타겟팅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 더 해줘야 되죠. 몽타주로 만들어줄게요. 저장을 해주시고 우클릭, 생성, 애님 몽타주 생성을 눌러줄게요. 찾기 쉽게 이름도 변경해주겠습니다. 다시 인벤토리 컴포넌트로 돌아와서 몽타주 부분을 보겠습니다. 현재 세 가지의 함수가 보이는데 먼저 어떠한 메시 선택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럼 기본적으로 어떠한 캐릭터든 상관없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캐릭터를 기준으로 메시를 가져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몽타주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쪽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함수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쪽을 들어와서 봤더니 무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있는 몽타주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무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찾아봐야겠죠? 인벤토리 킷 폴더를 선택하고 웨폰 인포라고 검색해 주겠습니다. 그럼 무기를 가지고 있는 정보는 이렇게 구조체를 가지고 있고 이 구조체 같은 경우는 통상 데이터 테이블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데이터 테이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쪽에 example 데이터 테이블이 있네요. 모든 아이템이 있으니 모든 아이템을 클릭하고 한번 열어볼게요. 간단하게 아무 무기나 선택을 해보고 아래쪽에 아이템 데이터 테이블도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데이터 테이블을 열어주시고요. 올 기어스, 이 기어는 어떠한 장착하는 장비를 말하는데요. 이쪽 오른쪽에 보면 데이터 웨폰스가 있습니다. 이거를 열어줄게요. 네, 그럼 이렇게 무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테이블을 찾아냈고 아래쪽에 데이터를 보시면 몽타주 셋업이 있습니다. 네, 이쪽을 볼게요. 네, 그럼 여기 어떤 몽타주가 있죠? 이그젠플 캐릭터에 있던 몽타주가 있습니다. 이걸 모두 저희가 새로 만들었던 몽타주로 교체해 줄게요. 이름을 보시면 몽타주 이큐브 라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큐브 듀얼로 되어 있죠? 이름에 맞게 적용시켜 줄게요. 일단 이렇게 교체를 모두 완료했고 저장하고 한 번 더 플레이해 볼게요. 네, 그럼 이번에는 다리가 길어지는 부자연스러운 현상은 없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손에 들고 있지 않죠? 이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몽타주를 열어서 보면 이렇게 노티파이가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노티파이도 근본을 찾아서 처리해줘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전에 많이 사용해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좀 찾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작자들마다 만드는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찾기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관된 에셋을 찾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찾고 싶은 에셋을 우클릭하고 레퍼런스 뷰어 이거 눌러줄게요. 그럼 이 에셋과 연관되어 있는 에셋들을 찾을 수 있는데 우측에 보면 bp 언더바 여기 노티파이라고 되어 있죠? 아마 이 에셋에서 노티파이를 관장하는 것 같습니다. 우클릭을 하고 에셋 탐색을 눌러줄게요.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런 이름의 노티파이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이벤트가 발생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죠? 이걸 우클릭한 다음에 복사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노티파이를 붙여 넣을 때 그냥 붙여 넣기를 하면은 이렇게 다른 프레임에 붙여 넣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클릭하고 원래 시간에 붙여 넣습니다. 이걸 눌러주면 굳이 프레임 맞추실 필요 없이 동일한 프레임으로 붙여 넣어져요. 다른 몽타주들도 동일하게 처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잘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임 제작 쪽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게 어떠한 워크플로우로 흘러가는지 알 수 있는데 아마 배경 작업을 하시거나 이쪽에 아예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게 당연한 거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식으로 대충 흘러가는구나 정도만 아시고 추후에 게임 제작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이템을 습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벤토리 키트의 블루프린트를 보면 bp 언더바 베이스 아이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레벨에 배치해 보겠습니다. 캐릭터가 가까이 가면 이 키를 눌러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이 키를 누르면 왼쪽 상단에 텍스트가 뜨면서 어떠한 아이템 먹었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있고요.
인벤토리에서 이쪽에 아이템 목록을 보면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얻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한 가지 아이템만 먹었는데 왜 이렇게 아이템이 많지? 이 부분은 캐릭터의 정보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저희가 초기에 bp 언더바 인벤토리 컴포넌트라고 해서 컴포넌트를 하나 추가했었습니다. 이쪽에 보면 디폴트 부분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엘리먼트들이 있는데 이걸 한번 지워볼게요. 그리고 나서 컴파일하고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다 사라졌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인벤토리 컴포넌트에서 캐릭터가 어떤 아이템을 소유하고 있는지 관장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아이템을 하나 먹어보면 이런 식으로 아이템이 추가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아이템 블루프린트를 보겠습니다. 디테일 패널에 보면 아이템 투 스폰이라고 있어요. 여기 있는 블루프린트를 모두 다 뜯어보면서 제가 알려드리면 좋지만 너무 시간이 길어지고 제가 이 블루프린트 다 하나하나씩 알려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어떻게 추가하고 제거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랜덤 아이템의 true가 처리가 되어 있죠.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아이템을 랜덤하게 제공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random in specific items 라고 되어 있어요. 스페시픽은 특정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아이템을 특정해서 추가할 수 있는데요. true로 체크하고 아래쪽에 스페시픽 아이템에 배열을 추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아이템을 추가할지 넣을 수 있는데요. 이쪽 데이터 테이블에 all items 이 데이터 테이블을 추가하고 행 이름에는 저희가 추가하고 싶은 아이템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저는 컨트롤 1을 추가해 줄게요. 그러고 나서 플레이해보고 습득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 1번 이게 추가되었죠? 네, 이런 식으로 특정 아이템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인벤토리 키트에서 제공하는 아이템만 사용할 수 없겠죠? 저희가 원하는 아이템을 새로 추가하고 먹는 것도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 에셋이 있다면 그걸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번에 이달의 콘텐츠로 제공받은 로우 폴리 바이킹 탑다운 인테리어 이 에셋을 사용해 줄게요. 네, 이렇게 에셋이 추가가 되었고 어떻게 추가하는지 알아봐야겠죠? 조금 전에 잠깐 봤던 all items 데이터 테이블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벤토리 키트 블루프린트의 example 데이터 테이블을 보면 이쪽에 모든 데이터 테이블이 있는데요. 이러한 인벤토리 시스템이나 무기, 아이템 같은 여러 가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에셋을 사용할 때는 90% 이상 데이터 테이블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떠한 키트를 받았을 때 데이터 테이블만 잘 활용하시면 거의 다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여러 가지 데이터 테이블이 있는데 all items를 눌러줄게요. 이쪽에 보면 방어구, 무기부터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추가하고 싶은 카테고리를 선택하시면 되고 저는 간단하게 무기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아무 무기나 선택하시고 보면은 아래쪽 데이터 테이블에 all gears라고 있습니다. 기어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캐릭터한테 무언가 장착하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했습니다. all gears 데이터 테이블을 열어주고요. 그럼 이쪽에 똑같이 방어구가 있고 이쪽에 스피어라고 무기가 또 있죠. 도끼도 있고 방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간단하게 스피어로 해주겠습니다. 그럼 또 한 번 더 데이터 테이블에 웨폰스라고 또 따로 있죠. 무기만 따로 구분해 놓은 데이터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쪽을 열어줄게요. 계속해서 데이터 테이블 따라오다 보면 이런 식으로 최종적인 데이터 테이블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열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베이스 데미지 딱 봐도 기본적인 무기의 공격력을 알 수 있고요. 이쪽에 보면 바이 레벨이 1, 2, 3으로 되어 있는 걸 보니까 무기마다 레벨을 가지고 있고 레벨에 따른 공격력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도 시킬 수 있고요. 엔그레이브 아이템 바이 펄크는 이게 뭐냐면 아이템에 부가 속성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아이템을 보면 이렇게 부가 속성이 없는데 어떤 게임에는 이렇게 아이템에 특정 능력치를 부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를 엔그레이브 아이템 바이 펄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벤토리의 정보를 보면 펄크 부분에 워리어 데미지가 8이 들어가 있고 포이즌 데미지가 6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기본 데미지, 업그레이드 아이템, 펄크 부여 이런 식으로 옵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까 설정했던 아이템을 장착하는 몽타주까지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기다 한 개 더 추가를 해볼게요. 상단에 추가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F2키를 눌러서 저희만 알아볼 수 있는 이름으로 설정해 줄 건데, 저희가 여태까지 위쪽 올 아이템, 올 기어, 그리고 웨펀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최소한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자가 있다면 모자, 그 다음에 마술 모자, 그 다음에 빨간색 마술 모자, 이런 식으로 크게 카테고리를 나눠줘야 되는 거죠. 저도 이쪽에다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마이스피어라고 해주고요. 이름을 변경해주고 아래쪽에 엘리먼트를 추가해야 되는데, 저는 강의 목적상 이쪽에 있는 정보를 복사해 오겠습니다. 컨트롤 C를 누르고 이쪽에다가 컨트롤 V로 붙여 넣어줄게요. 구분하기 쉽게 공격력만 바꿔주겠습니다. 저장을 해주고 한 칸 더 올라가 줄게요. 동일하게 추가를 눌러주시고요. 이름을 바꿔주시고 정보를 붙여 넣어줄게요. 여기서는 아이템의 자세한 정보보다는 전반적인 정보를 저장하는 곳인 것 같아요. 보시면은 기어의 타입, 그리고 카테고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무기라는 것과 무기인지 방어구인지 한번 나눠주고 있고, 이쪽에서도 무기 중에서 활인지 일반 무기인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 보면 무기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켈레탈 메쉬를 보면 어떤 무기를 설정해 줄 건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저희만의 무기로 바꿔줘야겠죠. 아까 받았던 로우폴리 바이킹 인테리어스를 보겠습니다. 이쪽에서 스켈레탈 메쉬를 적용해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활을 제외하고는 스켈레탈 메쉬가 없습니다. 스피어 폴더를 봐도 스태틱 메쉬밖에 없죠. 저희가 스태틱 메쉬를 스켈레탈 메쉬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스켈레탈 메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태틱 메쉬 만들기로 손쉽게 스태틱 메쉬를 만들 수 있지만, 스태틱 메쉬로 스켈레탈 메쉬를 바로 만들 수는 없는데요. 새로운 플러그인을 하나 배워보겠습니다. 세팅 플러그인에서 스켈레탈 메쉬라고 검색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해골 모양 아이콘에 스켈레탈 메쉬 에디팅 툴스 베타 버전이긴 한데 이거를 추가해주겠습니다. 재시작하고 SS 우클릭해서 보면 스켈레탈 메쉬로 변환, 이게 보일 거예요. 이거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럼 스태틱 메쉬 변환 옵션 창이 뜨게 되는데, 한번 쭉 확인하시고 크게 건드릴 게 없으면 변환을 눌러줄게요. 그럼 이렇게 손쉽게 스켈레톤과 스켈레탈 메쉬가 생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어서 볼게요. 네, 그럼 이렇게 잘 적용이 되었고 저장을 눌러주고 다시 데이터 테이블로 돌아가겠습니다. 저희가 올 기어스에서 멈춰 있었죠? 네, 이쪽에 스켈레탈 메쉬를 적용시켜 주겠습니다. 아래쪽에 스켈레탈 메쉬 정보를 보면 어디 소켓에 추가할 건지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의 무기에 따라서 어떤 소켓에 추가할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봐서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해당 캐릭터 메쉬에 들어가서 소켓을 검색하시고 프리뷰 메쉬를 추가해 줄게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프리뷰 메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위치가 다르다고 해서 수정을 해버리면은 기존에 있었던 것들도 모두 수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한 스켈레탈 메쉬를 한번 레벨에 배치해 보겠습니다.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그대로 레벨에 배치했을 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는 누워있고 하나는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켓의 트랜스폼 값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모든 에셋을 하나로 통일시켜줘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무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똑바로 서 있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데, 최초에는 무기가 누워 있었으니까 저희가 추가한 스켈레탈 메쉬도 눕혀보겠습니다. 얼리얼 엔진 내부에서 스켈레탈 메쉬를 회전시키는 방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찾지 못했어요. 간단하게 기존에 있던 스태틱 메쉬를 회전시킨 다음에 스켈레탈 메쉬로 바꿔주겠습니다. 스태틱 메쉬를 레벨에 배치해 주시고요. 알맞게 회전시켜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링 모드로 간 다음에 엑스폼, 에드 피봇 회전값을 모두 000으로 주고 수락을 눌러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 저희가 원하는 상태로 피봇이 회전이 되었고요. 이 상태에서 스켈레탈 메쉬로 변환시켜 줄게요.
네, 그럼 동일하게 스켈레탈 메쉬도 회전되어서 오는 것을 알 수 있죠. 만약 스켈레탈 메쉬에 본을 추가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스켈레탈 메쉬를 더블 클릭하시고 열어주신 다음에 저희가 조금 전에 스켈레탈 메쉬 플러그인을 추가했잖아요. 왼쪽에 본 편집을 누르신 다음에 에딧 스켈레탈을 눌러주겠습니다. 우측에 루트 본을 클릭해 주시고요. 좌측에서 더하기를 눌러줄게요. 이 상태에서 추가하고 싶은 위치에 이런 식으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루트본의 위치를 수정하고 싶으면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수락을 누르면 네, 그럼 이런 식으로 본이 생긴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위치가 알맞게 되었다면 왼쪽에 스킨 웨이트 편집에서 바인드 스킨을 눌러줄게요. 다른 거 크게 건드릴 필요 없이 수락을 눌러주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식으로 본이 생성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굳이 다른 DCC 툴을 사용할 필요 없이 이렇게 엔진 내에서도 본을 추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간편하고 만약 다른 DCC 툴에서 사용하고 싶으시면 이 상태에서 우클릭하시고 여기 셀렉션, 익스포트를 눌러줄게요. 그리고 저장하고 싶은 위치에다가 저장을 해주신 다음에 주로 사용하시는 모델링 툴에서 불러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엔진에서 추가했던 본도 이렇게 같이 딸려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얼리얼 엔진 자체적으로도 스스로 만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다른 DCC 툴과 부드럽게 호환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데이터 테이블로 돌아와서 각도를 수정했던 스켈레탈 메쉬로 적용시켜 주겠습니다. 다시 아래쪽을 보면 여기 데이터 테이블에서 스피어가 아니라 저희가 설정했던 마이 스피어로 변경해 줘야겠죠. 그 다음 한 칸 더 올 아이템스로 올라가겠습니다. 이쪽에서도 동일하게 추가를 눌러주시고 이름도 변경해 줄게요. 정보도 가져와서 붙여 넣어주겠습니다. 방금 설정했던 것처럼 데이터 테이블도 동일하게 가져와 주고요. 이쪽에 보시면 아이콘도 있고 그 다음에 레벨도 있고 레어리티도 있습니다. 이 레어리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이템의 등급을 말을 하는데요. 이쪽에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의 이름도 설정할 수 있죠. 디스크립션은 이 무기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쓸 수 있는 곳입니다. 다음 저장을 하고 여기 아이템에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인벤토리에 잘 추가가 된 것을 알 수 있고요. 네, 아이템도 정상적으로 장착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대부분의 개발자 킷이 그렇겠지만 블루포인트가 굉장히 복잡하고 기능을 만드는데 정해진 규칙이 없어 개발자 성향마다 다르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뜯어보는 것보다 처음부터 만드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이 될 때도 있어요. 앞으로 다양한 개발자 키트를 마주하게 될 텐데 처음 활용하는 기능은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무료 콘텐츠들은 일단 다 받아두시고 추후에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 추가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텐데 그럴 때 바로 사용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고 열어보시면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키트가 그렇겠지만 이 키트 같은 경우에도 모든 프로젝트에 100% 적합하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이 키트를 잠깐 사용해봤는데 같은 등급의 무기를 인벤토리에 넣으려고 하니 무한 루프에 빠져서 에디터가 종료되었습니다. 개발자분께서 같은 등급의 동일한 아이템은 인벤토리에 추가할 수 없게 구현해 두었기 때문인데요. 하나의 등급만 취급하려고 하시는 분께는 적합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뜯어 고쳐야겠죠. 추가적으로 싱글 플레이를 기준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멀티플레이를 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더 많이 보완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가지 참작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키트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위젯 블루프린트인데요. 개발자분께서 어쌔신 크리드라는 게임을 모델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살펴보니까 유사한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UI가 자연스럽게 따라 움직이고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화면에 맞게 생성되는 것도 구현했습니다. 인벤토리 내에서 캐릭터도 둘러볼 수 있어요. UI 디자이너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키트를 한 번에 다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필요할 때만 해당 키트를 차근차근 공부하시면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에셋은 울티메이트 웨폰 커스터마이제이션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총기의 부착물에 대한 개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슈팅 게임에서 보이는 조준경, 총구 보정기, 그립, 개머리판, 탄창 등 총 7가지의 부착 부분이 있고 각각의 부착물마다 2개에서 3개의 옵션이 있어 1900개가 넘는 총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착물을 사용하기 위해선 캐시를 이용해 잠금을 해제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어요. 스캔을 통해 외부 색상도 바꿀 수 있는데 퀄리티가 상당합니다. 마치 포트나이트에서 봤던 총 같아요. 우측 하단을 보시면 능력치가 있는데 데미지부터 사거리까지 6가지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치 위쪽을 보면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데 나만의 별명을 가진 이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세이브를 눌러주고 메뉴로 나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6개까지 커스텀 세팅이 가능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꾸민 총을 즉각적으로 사용하면 좋겠지만 이 팩에서는 슈팅 시스템은 제공하지 않고 있고 판매자분의 제품을 보면 울티메이트 슈팅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팩을 구매할 경우 커스터마이징 팩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웨폰 시스템을 살짝만 살펴보겠습니다. 공식적인 사용 문서가 있다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가이드라인에 대한 문서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이 팩을 살펴보기에 앞서 블루프린트 기반이고 추후에 유료로 변경되기 때문에 모든 노드를 보여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루프린트, 액터, 웨폰에서 BP_풀 웨폰을 열어주겠습니다. 이벤트 그래프를 보면 전반적으로 어떻게 스켈레탈 메시들이 UI를 통해 변경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왼쪽 아래를 보면 노드를 텍스트 형식으로 작성해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텍스트를 복사한 후에 블루프린트 빈 공간에 붙여넣기 하면 이런 식으로 노드가 생성됩니다. 이쪽에 써있는 것처럼 DUSS와 DUWCS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DUSS는 둠픽스 슈팅 시스템을 말하고 DUWCS는 이번에 저희가 받은 웨폰 커스터마이제이션 시스템을 말합니다. 따라서 DUSS가 없다면 이 노드를 사용할 수 없는데요. 다만 이 웨폰 시스템과 파츠와 능력 부분이 어떤 식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궁금하실 경우 데이터 테이블을 이용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매크로를 열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도 동일하게 텍스트를 복사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그럼 동일하게 노드가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도 슈팅 시스템이 따로 없다면 사용할 수 없는 노드입니다. 다만 참고용으로 보시면 좋은 게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슈팅 시스템을 제작할 때 무기에 장착되는 파츠들이 어떤 식으로 무기에 영향을 받는지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이 부분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UI를 보겠습니다. UI 폴더를 열어서 보면 웨폰 커스텀 시스템 위젯 블루프린트가 있어요. 이걸 열어줄게요. 이 위젯 블루프린트에 대부분의 위젯들이 적용되어 있고 커스텀 시스템의 UI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있는 위젯 블루프린트만 살펴보아도 위젯 블루프린트들과 웨폰 블루프린트가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게임과 UI에 사용된 모든 사운드들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운드는 이번 달에 받지 않더라도 추후에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설명란에 링크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운드가 굉장히 매력 있는데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해당 링크를 저장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직접 모델링한 파츠로 변경하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요. 개발자분께서 영상으로 튜토리얼을 제작해 두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만약 슈팅 시스템과 연동시켜서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DUSS를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가격이 좀 부담되시는 경우 찜 목록에 담아두셨다가 세일할 때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에셋은 룩아웃 타워입니다. 맵스 폴더의 오버뷰 레벨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워터 플러그인을 추가하라는 내용이 있고 임펄턴트라는 텍스처 파일을 열어보면 여기서도 동일하게 워터 플러그인을 추가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세팅, 플러그인에서 워터 플러그인을 추가해주고 에디터를 재시작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메시지 로고 창이 뜨는데 가장 오른쪽에 보면 디폴트 엔진에 엔트리를 추가할까요? 라는 문구가 있어요. 이걸 클릭해 줄게요. 그리고 닫아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맵스 폴더를 보면 데모라는 레벨이 새로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어요. 이 레벨을 열어줄게요. 마켓플레이스에서 봤던 레벨이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블루프린트 폴더를 보면 이렇게 다양한 블루프린트가 있는데 여기 있는 블루프린트들은 인터페이스를 활용해서 캐릭터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캐릭터 폴더를 보면 이렇게 데모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캐릭터에 추가해 볼게요. 1인칭 캐릭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1인칭 캐릭터를 열어주시고요. 클래스 세팅에서 우측 인터페이스 부분에 구현된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이곳에 데모 인터페이스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컴파일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가구 블루프린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인터페이스의 이벤트 이름을 보면 퍼니처 액션 이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퍼니처 트레이스는 그냥 디버그용이라고 되어 있고 저희가 사용할 거는 퍼니처 액션 이 이벤트를 사용할 거예요. 캐릭터 블루프린트 돌아와서 퍼니처 액션이라고 검색해 주겠습니다. 근데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선 메시지를 가져와야 되는데요. 컨텍스트에 따라를 비활성화시켜 주시고 BP 데모 인터페이스에 여기 가로로 메시지라고 써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노드를 가져와 줄게요. 과거에 있던 노드를 살짝 살펴보면 이쪽에 있는 트레이스 컴포넌트와 이 블루프린트가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가 일치해야지만 타임라인을 통해서 상호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드의 타겟과 트레이스 컴포넌트가 제가 상호작용하고 싶은 액터 값이 들어가야겠죠?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클릭 컨텍스트에 따라 다시 활성화해 주고요. 상호작용할 키보드 이벤트를 가져오겠습니다. E키나 F키를 가져와 줄게요. 저는 F키가 편해서 F키로 사용하겠습니다.
F키를 누르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액터와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라인 트레이스 노드를 사용해 줄게요. 카메라를 기준으로 처리할 거기 때문에 캐릭터의 카메라를 가져오겠습니다. 라인의 시작점을 카메라의 월드 좌표로 시작을 하고 도착하는 부분을 카메라의 앞쪽으로 쓸 거기 때문에 카메라 포워드 벡터를 가져와 주고요. 그리고 얼마만큼 멀리 쓸 건지 멀티플라이 노드를 통해서 처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두 값을 더해서 최종점으로 처리해 줄게요. 그럼 이렇게 라인 트레이스를 쐈을 때 라인 트레이스와 부딪히는 액터가 저희가 인터랙션 하려는 액터와 일치해야겠죠? 그 부분을 처리해 주겠습니다. 히트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해 주기 위해서 브랜치 노드를 통해서 히트가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어떤 게 히트되는지 알아야겠죠? 아웃 히트 부분을 끌어서 브릭 힛 리절트 이거를 배치해 주겠습니다. 쭉 열어주시고요. 저희가 원하는 건 히트 액터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냐 없냐죠. 히트 액터 부분을 끌어서 더즈 임플레먼트 인터페이스를 가져오겠습니다. 동일하게 데모 인터페이스를 적용시켜 줄게요. 한 번 더 조건문을 가져온 다음에 히트되는 액터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고요.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퍼니처 액션 메시지 노드를 가져오겠습니다. 이쪽에도 타겟은 저희가 히트시킨 타겟이겠죠. 그리고 컴포넌트도 동일한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인 트레이스가 잘 나가고 있는지 확인해주기 위해서 UI를 만들면 가장 좋겠지만 드로우 디버그를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해주겠습니다. 드로우 디버그 타입을 for duration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컴파일 해주겠습니다. 이 냉장고랑 한번 상호작용을 해볼게요. 이쪽에서 바로 시작하기 위해서 플레이 모드 및 플레이 세팅 변경을 현재 카메라 위치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월드 세팅에서 저 1인칭 캐릭터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나서 F키를 이렇게 누르면 라인 트레이스가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상호작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게임을 종료하면 메시지 로그가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쪽에 보면 스태틱 메쉬 컴포넌트 1이 무버블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블루프린트에서 이벤트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스태틱 메쉬 컴포넌트 1이 타임라인을 통해서 트랜스폼이 바뀌기 때문에 무버블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정상적으로 무버블로 되어 있는데 레벨에서 보면 이 액터 같은 경우는 컴포넌트 1이 스태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돌려놨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무버블로 바꿔줄게요. 네, 그 다음에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어떤가요? 이번에는 캐릭터와 잘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블루 포인트들도 볼까요? 이 서랍장도 있는데 얘도 무버블로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서랍장 같은 경우는 컴포넌트 1부터 7까지 모두 적용되게 되어 있고 모두 선택해서 무버블로 바꿔주겠습니다. 이 서랍장도 캐릭터와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팩에서는 단순하게 3D 에셋만 제공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아티스트 분께서는 디테일하게 블루 포인트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에셋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망대를 보면서 아티스트 분께서는 망대에 대해 경험이 있으셨거나 연구를 많이 하신 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외진 곳에 있는 망대 같은 경우는 수도, 전기, 인터넷과 같은 환경이 없기 마련인데요. 때문에 발전기나 물탱크를 배치했고 건전지를 사용하는 라디오나 장작을 사용하는 난로가 보입니다. 망대나 등대 같은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책을 많이 읽는다고 들었었는데
위쪽을 보면 많은 도서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또한 망대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필요한 도구들이 보이는데 이전에 군대에서 독도법을 배울 때 봤던 도구도 보입니다. 초소에서 근무했던 시절도 떠오르네요. 3D 모델러 분들은 이렇게 무언가를 제작할 때 해당 환경에 담겨있는 스토리와 텍스처의 질감, 에셋 배치 등 여러가지 요소를 굉장히 많이 연구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중한 에셋을 무료로 받고 살펴볼 수 있어 너무 감사할 뿐이네요. 여러분들도 에셋을 받으셨다면 아티스트 분께 꼭 칭찬의 리뷰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24년 6월 이달의 무료 콘텐츠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마음에 드는 에셋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아끼기 위한 뜯고 보고 맛보고 즐기고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스터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